나는 서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지만 최근 긴 휴가를 받아 조용한 시골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목적지는 경상도의 어느 작은 마을이었다. 인터넷에서 찾은 그 마을의 풍경 사진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몇 장의 풍경 사진에 이끌려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를 반기는 것은 다소 음산한 고요함이었다. 분명 인터넷에서 본 사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마을의 중심가로 들어서자 몇몇 노인들이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외부인인 내가 이곳에 온 것을 경계하는 듯했다. 내가 예약한 작은 민박집에 도착하자 주인은 매우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그녀는 박씨 아주머니였고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사람 같았다. 민박집은 안락했고 창문을 열면 너른 논과 산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식당의 주인은 나를 반기며 마을에 외부인이 오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반갑다고 했다. 하지만 식사를 하는 동안 식당에 모인 동네 사람들이 속삭이는 대화 속에서 산 중턱, 노파, 실종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았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식사 후 마을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간단한 음료를 사려고 들어갔다. 카운터의 선주인 아저씨는 나를 보자마자 약간 놀란 듯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마을 사람들이 산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라고 물었다. 아저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산 쪽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민박으로 돌아가세요. 나는 더 물어보려 했지만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아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지만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뭔가에 이끌리듯 산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나는 산길을 따라 걸어갔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숲은 점점 빽빽해졌다. 깊은 숲 속에서 나는 오래된 오두막을 발견했다. 밖에서는 누구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노파가 나타났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온화하기보다는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감춘 듯한 표정이었다. 노파는 손짓으로 나를 부르며 젊은이 여기가 궁금했나 보구먼 이라고 말했다. 노파는 오두막 안에서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저주받은 마을이라고 했다. 그녀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매년 한 사람씩 산속에서 실종되었고 그들에 관한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갔다고 했다. 그들은 산의 영혼에게 잡혀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노파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마을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은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니란 확신이 들었다. 서둘러 길을 나섰고 마을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저물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박씨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반겼다. 그녀는 산에 간 건 아니겠죠? 라며 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내일은 꼭 마을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날 밤 나는 민박집 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마을은 마치 죽어있는 듯 고요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챙겨 서둘러 마을을 떠났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 내내 마을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나에게 경고하는 듯했다. 서울로 돌아오고 나서도 그 마을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가 없었다. 노파의 이야기와 마을의 사람들 그리고 숲의 기묘한 기운 그것은 그저 우연한 여행 이상의 것이었다. 나는 더 깊이 그 마을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결국 나는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하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 마을은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뇌리 속에 남아있는 그 마을의 이야기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흔히 상상력이 풍부하게 담긴 도시 전설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공포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 단지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무서운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밤마다 13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건물의 오래된 배관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의 신음소리 같다는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13층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서 더욱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사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아파트는 갓 지어진 건물이었고 13층에는 젊은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사이에는 잦은 다툼이 있었고 결국 아내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어느 비 오는 밤에 베란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죽음 이후 자취를 감췄고 그 사건 이후로 그 층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13층을 폐쇄하고 승강기에서도 13층 버튼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가끔 13층에서 멈춰 문이 열리는 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있고 그 사이로 누군가 서성거리는 실루엣이 보였다는 목격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어느 날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된 20대 대학생 지우는 13층에 얽힌 이야기의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그 층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된 후 그들은 손전등 하나씩을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며 13층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바람이 없는데도 서늘한 냉기가 느껴졌고 그들은 그들의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13층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그 층은 다른 층과 다르게 퍽 조용했습니다. 복도에는 켜져 있던 형광등이 깜박거리며 아련한 빛만을 비추고 있었고 그들이 발걸음을 떼면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복도 끝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에는 출입금지라고 적힌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용기를 낸 지훈과 친구들은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들에게 강한 한기의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눈앞에는 먼지투성이에 비어있는 아파트와 이전에 살아있던 흔적이 없는 거실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한 장의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진에는 몇 시간 전에는 분명히 본 적이 없는 그들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사진 뒤편에는 환영합니다라는 낮고 번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놀란 그들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이제는 복도가 아닌 오래된 거울이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고 거울 속에서는 그들의 모습이 아닌 다른 세계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복도는 끝이 없을 정도로 길어져 있었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들은 마침내 계단으로 통하는 문을 발견했고 간신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그 누구도 13층의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지훈과 친구들은 모두 그 아파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13층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려하지만 밤이 되면 어딘가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오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아파트를 지나치며 13층 창문을 올려다보면 익숙한 얼굴이 당신을 응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곳은 비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한국의 한 작은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회사가 제공하는 아파트에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그저 평범했다.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이웃들도 친절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처음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것은 이사를 온 지 한 달이 지나고부터였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잠들려는 찰나에 갑자기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이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기분이 이상했지만 늦은 시간이었기에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더 자주 발생했다. 주방에서 혼자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분명히 아무것도 없던 식탁에서 의자가 사각거리며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고 다가가 확인해 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은 없었다. 또한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화면이 이상한 노이즈로 뒤덮였다. TV를 껐다 켜도 마찬가지였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늦은 밤 욕실에서 일어났다. 나는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내 모습 뒤로 희미하게 여자의 형상이 보였다. 순간 너무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욕실에는 나뿐이었다. 다시 거울을 보았을 때 그 형상은 사라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점점 이런 기이한 현상들은 더 빈번해졌고 나는 점차 지쳐갔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우리 아파트에 관련된 글을 발견했다. 그 아파트는 몇 년 전 한 여자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자가 살았던 집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호수라는 것이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면 내가 본 그 형상은 그 여자인 것일까? 인터넷에서는 해결 방법으로 한 무속인을 찾아가 보라는 조언도 있었고 아파트를 이사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우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무속인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무속인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그 여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후제대로 된 극락왕생을 하지 못하고 이곳에 남아있는 영혼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무속인은 아파트에 가서 추모하는 의식을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의식이 끝난 후 기이한 현상들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밤마다 두드리던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그 영혼의 안녕을 기원하며 종종 조용히 명복을 빌었다. 비록 무서운 경험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나로 하여금 이해와 공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